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꿈을 향해서,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 또 고맙고요. 자, 오늘은요, 2018년도 우리 지방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사회복지관 사업의 3대 기능 분야가 아닌 것은, 자, 나올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존에서도 기출되었었고, 또 이제 보호직 우리 시험 보실 때도 여러 번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별표 3에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되어졌죠. 쉽게 얘기하면 보완되어지고 더 현장 접근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사례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사회 서비스 제공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 분야가 있고, 자, 역량 강화 기능이라는 얘기 우리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어디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답이 몇 번? 4번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조사론 관련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로 구분되어졌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양적 연구는 뭐를 바탕으로? 자,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 뭐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어진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뭐요? 실증주의, 일반화. 자, 반면에 질적 연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무슨 주의? 해석주의. 그렇죠?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고, 자, 뭡니까? 왜? Y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몸짓, 그렇죠. 즉 해석과 해석적 접근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만 연구해보는 것이 바로 뭐였었다? 바로 질적 연구였었다. 자, 보면 과학적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건 뭔가요? 바로 양적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인과관계 법칙과 작용을 밝혀내며 가치중립적이다. 자, 인과관계라는 말 나오면은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죠? 바로 뭔가요? 양적 연구에 관한 얘기고, 자, 가치중립적입니다. 양적 연구는 어떻다? 가치중립적. 바로 조사자의 가치가 연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이기 때문에 조사자의 가치가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된다. 자, 이 문제에 굉장히 재미가 나왔는데요. 귀납적 논리 방법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우리 논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연역적 논리 방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귀납적 논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역적 논리 방법은 누가 썼더라? 자, 실증주의자들이 썼다. 자, 실증주의는 뭐하고? 자, 양적 연구하고 서로 연결되죠. 자, 반면에 귀납적 연구 방법은 누가 썼더라? 자, 이것은 해석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이었었다. 자, 그러니까 어디 연결돼? 질적 연구에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보기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어떤 게 틀렸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건 실증주의고, 귀납적 논리라는 말이 있으면은 여러분 실증주의 아닌 바로 이제 질적 연구, 해석주의가 생각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주로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한 다음에 가설을 검증한다. 자, 가설이라는 얘기 이거 언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과관계 얘기할 때 가설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뭐죠?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실증주의자들의 연구 방법이었었어요. 그리고 가설을 수립하고 이 검증할 때 이 가설 부분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뭐요? 독립변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절차가 존재했었었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어요. 자, 우리 자, 세 번째 문제 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볼게요.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 여기서 주요한 용어 몇 가지만 좀 알아봅시다. 이 시험 문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급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급권이 뭐였었죠, 여러분? 수급권. 자, 수급권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의미는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등장합니다. 자,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히는. 그렇죠. 즉, 급여 받을 권리다. 이 권리 중에서
이 공공부조 수급권 안에 바로 뭐가 해당됐다?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자, 보면 국기법상의 이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친척,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일련의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누가 있죠 여러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에 의해서도 뭐 할 수 있었다? 신청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신청할 수 있었고, 또 이해 관계자들도 신청할 수 있었었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에 나와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90세까지다. 자, 우리 국민연금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가 뭐가 있었었죠, 여러분? 예, 노령연금, 그렇죠, 유족연금, 예, 장애연금. 우리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장애연금.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반환일시금. 이 반환일시금 안에 여러분 뭐 있나요? 예, 사망일시금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였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연령 조건이 있었었죠.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가입기간 조건이 있었었다. 자, 노령연금 수급을 하기 위한 가입기간 조건. 자, 몇 년? 10년 이상. 뭐라고요, 여러분? 10년 이상 가입하면은 노령연금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연령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 60세 이상으로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살? 60세 이상. 그러니까 90세까지만 받는 게 아니고 60세서부터 언제까지? 예,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면 이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자, 세 번째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65세 미만이어도 요양 등급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 중에서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인하여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어떻게 국가가 일상생활 지원 또는 어떻게 신체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었죠. 자, 65세 이상 치매 또는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이 주요 해당이 되는데, 자, 65세 미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말씀인지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대신 조건은 뭐다? 65세 미만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치매나 또는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됐었다. 자, 정리됐죠? 그냥 65세 이상만, 미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고용보험은 실업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실업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아니죠. 뭘 못 받습니까? 자발적 실업.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실업할 거야, 나 일 안 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못 받았다. 자, 답은 몇 번? 1번이 틀렸다. 그렇죠. 1번이 아니고 옳은 것은 3번만 옳죠. 그렇죠. 자, 1번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예, 본인 외에도 신청할 수 있었고, 수급 연령은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자, 이거는 실업 사유 상관없이가 아니라 실업 사유와 상관이 있다. 자, 4번 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우리 실천에서 사정 도구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 사정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사정. 영어 어세스먼트인데요. 사정 무슨 뜻이에요? 자, 사정. 무슨 뜻인가요? 자, 사정은 두 가지 의미 있다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정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뭐예요, 여러분? 욕구 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사정이다. 자, 사정하면 반드시 생각나야 될 거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그 다음에 문제 알아보는 것이다. 꼭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정은 결국 알아보는 것인데, 자, 뭘 알아본다? 클라이언트 자체의 욕구나 문제를 알아보고 또 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원 체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자원은 다시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 즉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자원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외적 자원, 클라이언트 바깥에서 클라이언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원 체계들이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정리가 되세요?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우리 문제 봐요.
가족과 환경체계 관계를 다양한 뭘로? 선으로. 그렇죠. 자, 선으로 표현했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야 될 게 있어요. 사정도구 중에서 선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계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생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계도, 생태도. 이거 선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런 가계도나 생태도 중에 하나일 거야. 가족을 대상으로 사정했으니까. 그런데 가족과 뭐랑 환경체계 간에 뭘 보겠다?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겠대요. 자, 가족과 환경체계 간의 상호작용 하니까 우리 생각나야 될 거 하나 있어. 생태 체계적 관점. 뭐라고? 생태 체계적 관점. 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는 끊임없이 뭐한다? 상호작용 또는 상호 교류를 하더라. 그렇죠.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생태도다. 무슨 도? 생태도다. 자,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사실 뭐야? 환경이야, 환경. 그렇죠? 환경.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뭐지? 상호작용. 그렇죠. 정리됐죠? 자, 두 번째, 나번 봅니다. 가족의 2에서 3세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자, 정확히는 몇 세대? 3세대 이상으로 가야 돼. 그렇죠. 우리가 이 가계도라는 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가계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세대 전수 치료 모델 개발하신 보웬이란 분이 만들었죠? 자, 이 보웬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로 시작해서 가계 대대로 이어온 내력이 뭐한다? 가계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가계 유전적 요인들이 가계 구성원들의 가족 문제의 어떻게 원인과 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바로 누구 얘기다? 보웬 얘기예요. 이 보웬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도구 만들었다? 가계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3대라면 뭐냐면은 내 원가족, 그렇죠, 원가족,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3대까지는 그려줘야 제대로 된 뭐다? 가계도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주며 가족에서 반복되는 정서 행동적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 뭐라고? 그럼 가계도다. 우리 시험 문제에 소시오라는 말 나오면은 이건 전부 다 뭐죠? 이 소시오라는 말이 이게 집단이란 뜻이죠. 이 소시오는 전부 뭐야? 집단 사정도구다. 무슨 사정도구? 집단 사정도구다. 자, 답은 몇 번? 4번이다. 그렇죠. 5번 봅니다. 다음 사례관리 실천에서 사용된 사례관리자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이 사례관리자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대화하는 거야. 힘든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버티어 올 수 있었나요?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여러분, 요게 질문인데 누가 사용하는 질문이냐? 우리가 해결 중심적 모델, 뭐라고요, 여러분? 해결 중심적 모델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뭐라고요? 질문 기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힘든 역경 속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살았어요? 이거 해결 중심자들이 사용하는 뭐예요? 이게 대처 질문이죠. 무슨 질문? 대처 질문. 당신 말이야,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았어? 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지? 라고 자신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들 다 포기하고 나 두 손 두 발 들고서 인생 포기하는 이 시점에 나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유가 뭘까? 그렇죠.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처 질문이죠. 자, 두 번째.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 땐 언제였어? 이걸 예외 질문이라 그랬어. 그죠? 너 지금 되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다? 해결 중심적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인데, 자, 이 문제가 사례관리자의 관점하고 어느 모델입니까 하면 바로 뭐야? 해결 중심적 모델 나오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나왔어? 모델을 묻는 게 아니고 관점을 물었어요. 자, 해결 중심적 모델의 기본 관점 뭐죠? 강점 관점이야. 무슨 관점?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 중에서
강점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두 개야.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해결 중심적 모델. 두 번째가 역량 강화 모델이야. 자, 이 문제는 사실은 한 바퀴 꼬여서 낸 문제인데, 자, 해결 중심적 모델하고 역량 강화 모델은 무슨 관점? 강점 관점으로 클라이언트 보더라. 자, 그럼 강점 관점은 뭘까? 자, 이런 거야.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이야. 그렇죠? 자, 시각이 강점이냐 또는 거꾸로 단점이냐. 자, 클라이언트를 놓고서 얘를 강점으로 보느냐 단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얘가 가지고 있는 난관만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단점 관점으로 보는 거야. 이걸 보통 질병심리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단점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뭘까? 이걸 어떻게든 제거시켜 주는 거야. 얘가 갖고 있는 문제 없애주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없애주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고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 주는 게 목적인데, 자, 강점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 가능성을 보는 거야. 능력.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서 셀러비 같은 사람은 이거를 잠재력이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잠재력. 무슨 소리야? 너는 네 문제 해결할 능력을 네 안에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잠재력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나는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게 강점 관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강점 관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야? 그걸 찾게 만들어줘서, 즉 자기 잠재력을 찾게 만들어줘서 그걸 갖고 자기 스스로 지 문제 해결하게 만드는 거야.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문제는, 클라이언트 네 문제는 사회복지사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바로 단점, 관점이야. 그런데 자, 강점 관점 뭐야? 네 문제는 네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게 나왔는데 한 바퀴 꽈서 나왔어요. 해결 중심적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무슨 관점? 강점 관점이다. 답은 몇 번? 2번. 자, 풀 수 있겠죠? 네. 자, 6번 봅니다. 자선조직협회 얘기 나왔어요.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문제가 많은 문제였었다. 사실 이 문제 출제를 하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자선조직협회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 어느 나라? 영국에서. 자, 몇 년도? 여러분 1869년.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몇 년도? 1869년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졌어. 자, 자선조직협회 만든 이유는 뭐다? 조정하려고 만들어졌어. 뭐 하려고? 조정. 자, 이 당시에 우리 사회적 배경이 뭔지 알고 있어요. 뭐였었습니까? 자, 사회가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였었어. 즉 부자는 너무 부자, 이때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한 자. 이때 부자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서 뭐 했다? 이 빈자들을 구제하려고 앞장서서 나선 거야.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나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 나선 거야. 근데 문제가 있었어. 체계적이지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자꾸만, 어떤 특정한 빈민들한테만 이 도움의 손길이 자꾸 쏠려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야. 무슨 얘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진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은 이 체계적이지 못한 이 자선 행위 때문에 뭐다? 이런 직접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때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진 거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목적 자체가 체계적으로 돕자. 그래서 어떻게? 각각 원조 도와주는 이 각각의 체계들끼리 뭐하다? 제대로 된 조종을 밟아보자. 즉, 너 A, B, C, D라고 하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자 양반들이 계신데 그러면 네가 여기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라고 하는 가난한 빈자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것들을 너는 얘 도와줘, 너는 얘 도와줘, 너는 얘 도와줘, 너는 내 도와주는 식으로 어떻게 각각 연결을 해주고 조정을 해주는 일을 했던 게 바로 COS였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개별 사회사업 발전에 영향을 줬다. 우리 자선조직협회는요,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 어디? 개별 사회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사업. 뭐라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사업 두 군데 영향을 줬다. 자, 과학적 자선 바로 이거야. 조정을 통해서 체계적 자선을 해냈다. 그걸 어떻게 scientific charity 해갖고 과학적 자선이라고 얘기했고, 자 봐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지역사회 복지의 기본적인 모형을 제공해 줬다. 사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본다면 사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분명히 지역사회 복지론 전공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출제를 했냐면은 지역사회 복지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야? 로스만 생각했던 거야. 로스만이 세 가지 지역사회 복지 모델 얘기했죠. 뭐야?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얘기했거든. 자, 그것하고 이 자선조직협회의 지역사회 조직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별개로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출제위원이.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굉장히 논란 많았다. 사실 넓게 본다면 얘도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사회조사 기술의 발전을 도모했다. 자, 말 돼 안 돼? 된다. 그렇죠.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 뭐 했어요? 도울 가치가 있는 자와 도울 가치가 없는 자 고르고 다녔다 그랬죠. 자선조직협회가. 여러분, 자, 정리됐죠? 자, 답을 봅시다. 몇 번? 기역, 니은, 리을이다. 사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맞을 수가 있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다. 자, 7번. 길버트 테렐이 분류한 할당의 원리와 관련해서 할당의 세부 원칙, 원칙의 결정 기준,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길버트 테렐,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공부하셨던 얘기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할당, 여러분 할당이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 자원이 있다면 이 자원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나눠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눴다 그랬죠? 귀보진자. 외워봅시다. 시작. 귀보진자. 한 번 더 시작. 귀보진자. 그래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 자, 우리 교재 봐요. 문제 봅시다. 할당 세 번째, 귀속적 욕구.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욕구 등장했어. 그 다음에 경제적 기준이란 말 등장하고 집단이란 말 나왔죠. 집단이란 말은 한 사람의 욕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집단 전체 욕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할당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귀속적 욕구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자원을 주겠대. 자, 이건 어디에 해당하지? 이건 보상에 해당하는 거지.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기여, 그렇죠? 또는 손해. 여기에 가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컴펀세이션, 보상으로서 자원을 할당할 때 우리가 그걸 그것이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도시개발에 의해서 피해 입었으니까 너 그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금 줄게.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 이해되나요? 요건 맞는데 요건 틀렸어. 자, 2번, 3번, 4번 다 맞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고요. 자, 8번 봅니다. 로스만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로스만 얘기했었죠.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로스만은 모델 세 가지 얘기했었어. 그죠? A형 모델, B형 모델, C형 모델. A형 어떻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 B형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자, C형 모델 이게 뭐야? 사회 행동 모델. 그렇죠. 여러분, 지역사회 개발 모델 하면 무조건 먼저 떠올라야 될 용어가 뭐라 했죠? 주민 참여. 뭔 참여? 주민 참여. 과정 중심적. 그죠? 자, 시험에 나오면 얘 갖고 푸는 거야. 주민 참여, 과정 중심적. 그렇죠? 지역사회 개발. 자, 사회 계획은 뭐야? 주민 참여 아니야. 얘는 뭐지? 과정 중심이 아니고 과업 중심. 그렇죠? 과업 중심. 자, 사회 행동 모델은 뭐였다? 과정 중심, 과업 중심. 1번 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주민 참여했어. 여기까지 맞았어. 그죠? 지역사회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했어. 그것도 맞았어. 긍정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역량 기술 강조된다. 맞는 얘기죠? 사회계획 모델은 지역사회 내 잘 보세요.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너는 더 많이 가졌으니까 네 거 내가 뺏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는 못하겠고 나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네 것 좀 갖고 가야 되겠다. 그게 사회행동이었었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갈등, 대결, 지초적 행동, 협상 등의 전술을 사용한다. 이건 사회계획 모델이 아니라 무슨 모델? 사회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2번 틀렸죠, 여러분? 이건 사회행동 모델에 관한 얘기입니다. 3번. 사회행동 모델은 소수 인종집단, 학생운동, 여성해방, 그렇죠? 여권신장운동, 복지권운동, 소비자 보호운동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맞죠? 우리가 사회행동자 들어간 기본적인 예들은 전부 다 무슨 자 붙었어? 운동자 붙었어. 하나만 예외가 있다 그랬죠? 새마을운동. 그렇죠? 자, 새마을운동은 뭐다? 이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었었다. 자, 4번.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지역복지 실천가는 조력자, 조정자, 안내자, 문제해결 기술 훈련자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더라. 자, 이거 로스만 얘기 맞아요. 정리됐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몇 번? 2번 틀린 거야. 2번은 뭐라고? 사회 행동 모델에 관한 예였다, 설명이었다. 자, 9번 봅니다. 아동복지 대상과 서비스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카두신 얘기예요. 카두신. 뭔 두신? 카두신. 사람 이름도 참 재밌죠. 이름이 카두신이야. 카두신. 우리가 카두신 하면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딱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아동복지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알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슈퍼비전의 종류 얘기했었죠. 뭐 여러분? 슈퍼비전 종류. 우리 요 문제 통해서 카두신 알았으니까 카두신 얘기 하나만 더 배워봐. 그러면 슈퍼비전 뭐가 있다 그래서 슈퍼비전의 종류가 교육, 그렇죠? 교육 슈퍼비전, 그 다음에 행정 슈퍼비전, 그 다음에 지지 슈퍼비전이 있었었다. 기억들 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아동한테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분류했어. 세 가지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했어. 어떻게 분류했냐면은, 자, 첫 번째가 지지. 뭐라고요, 여러분? 지지. 두 번째가 보충. 뭐라고요? 보충. 세 번째가 대리. 자, 지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지지는, 자, 부모하고 아동이 있어. 우리 아동을 키워주는 게 부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아동이 있었을 때, 부모한테, 야, 네 애 좀 잘 키워. 잘 키워. 내가 너를 지지해 줄 테니까. 지지받는 건 부모야. 부모 너를 지지해 줄 테니까 네 아이 좀 잘 키워줘. 그게 지지죠. 자, 보충이라는 것은 부모가 아동이 있으면 아동을 키우려고 애를 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 아동을 제대로 키우질 못해. 이해되죠? 그때 그 부족한 만큼만 어떻게 채워주겠다는 거야. 그게 보충적 서비스야.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대리예요, 대리. 대리는 부모가 아동을 포기하거나 보통 유기하거나 또는 방임하거나 또는 아동 키우기를 싫어해. 그렇죠. 지 자식 키우기 싫어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 사회적 서비스가 아동 관련된 복지 서비스가 부모를 대리해서, 즉 대신해서 아동을 대신 키워주는 거야. 이해돼요? 자, 우리 여기 봅니다. 지적 서비스는 가정을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동안 누굴? 부모 지원해서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담 서비스다. 자,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 아동을 구분한다. 맞죠?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보육 서비스는 보완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맞죠? 아동에 대한 가정의 서비스는 시설보호, 위탁가정, 일시보호, 쉼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자, 가정의 서비스, 가장 예방적인 조건인 대리적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 형태다. 자, 가장 예방적 서비스는 뭐야? 네 자식 잘 키워라. 그렇죠? 내가 너를 지지해 줄게. 바로 지지적 서비스가 가장 뭐야? 지지적 서비스가 가장 예방적인 서비스고, 재가 서비스 형태는 사실 맞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리적 서비스가 아니라 뭐라고? 지지적 서비스가 답이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맞아요? 기억하고 디귿만 맞죠? 죄송합니다. 기억하고 미음만 맞죠? 틀렸죠?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기억하고 보면은 옳지 않은 거니까
기업, 이게 지지적 서비스가 아니라 이 문제 잘 봐요. 가정을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서 보호를 받을 동안 부모를 지원해서 가족 기능을 부모를 지원하는 건 지지적 서비스가 맞아요. 이 지지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탈한 아동이 다른 체계에서 보호를 받는데요. 그건 뭐지? 대리지, 대리.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자, 문제 자체를 이 대리와 지지를 섞어서 보기를 내놓은 이상 야릇한 문제였었다. 그 다음 미음은 대리가 아니라 지지다.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명의 이기에 익숙치 않아갖고 누르는 게 잘 안 되네. 자, 문제 10번 봅니다. 자,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죠. 우리 항상 얘기했어요.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가들 가운데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가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호직에서도 시험 문제가 꼭 에스핑 앤더슨은 나와요. 자, 보면은, 자, 이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 유형을 어떻게, 두 가지 조건. 자, 탈상품화. 무슨 상품화? 탈상품화. 자, 그 다음 두 가지. 계층화. 다시 두 가지 조건. 탈상품화와 계층화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 세 가지 유형을 나눴다. 어떻게 외우시라고? 자보사. 뭐라고? 자보사. 무슨 절 이름 같죠? 절 이름 같아. 자보사. 그래서, 자유주의적 어떻게 복지국가, 그 다음에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3인주의적 복지국가 나눴다. 그렇죠? 자, 우리 교재 문제 봅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자, 탈상품화 정도, 자유주의 복지국가 탈상품화 굉장히 낮다. 탈상품화가 무슨 뜻이었었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노동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에 팔지 않아도 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도, 그걸 뭐라 그랬다? 탈상품화라 그랬어. 더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탈상품화가 높은 거고, 꼭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탈상품화가 낮은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 어떤 개념이야? 제일 복지 안 된 나라야. 그렇죠. 여기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다 높다. 굉장히 낮다. 거꾸로 얘기하면 3인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가 가장 높은 국가다. 자, 두 번째 보수주의 복지국가. 자,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회보험이 발달되어서 탈상품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뭐라고요, 여러분? 공공부조 정책이 있었다. 무슨 정책? 공공부조. 자, 보수주의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예, 바로 우리 문제 나와 있는 사회보험이 주요한 사회복지 보장 정책이었었다. 3인주의적 복지국가는요, 예, 이거는 사회수당제도를 활용했었다. 우리 계속 공부했었었죠. 자, 보면은 탈상품화 효과 제한적 맞죠? 3인주의 복지체계에서는 선별주의와 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자, 봐요. 3인주의 복지국가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복지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국가예요. 탈상품화 효과 큽니까? 안 큽니까? 예, 크다. 근데 문제는 선별주의와 자조의 원칙이 아니죠. 선별주의와 자조의 원칙을 강조하는 건 누구야? 자유주의 복지국가다.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이건 맞는, 3번 보기는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어떻다? 틀렸다. 자, 그리고 3번 틀렸죠? 4번 탈상품화, 계층화 등의 개념으로 복지국가를 유용했다. 자, 두 가지 조건. 탈상품화, 계층화. 우리 전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화 모형에서는 오직 탈상품화를 가지고 복지국가 체계를 유형화했다. 아니죠. 두 가지. 뭐하고 뭐? 탈상품화, 계층화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 봤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다.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다. 3번 뭐가 틀렸어? 선별주의 자주의 원칙은 뭐라고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다.